너흰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이 집은 당장 팔 거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을 때 아들 태진이와 며느리 지은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행운이 대박 나시길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당황함, 분노,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뒤섞여 있었죠.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태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들의 당황스러움이 내게는 오히려 통쾌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 그들이 내게 했던 말이 정확히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엄마, 사실 그게 방이 좀 부족해서요. 며칠만 친구 집에 좀 계시면 안 될까요? 그들의 배신 어린 말 한마디가 나를 집 밖으로 내쫓으려 했을 때 나는 이미 이 마지막 결심을 굳혔는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도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진짜 내 모습을 마주하고 잃어버렸던 내 삶을 되찾는 용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가족의 말, 눈빛, 태도들이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질 수 있는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김수경, 올해 68이 된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평생을 분식집 불판 위에서 살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의 아들 하나를 키워냈습니다. 그 아이, 태진이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았지요. 태진이가 35에 결혼하면서 말했습니다. 3년만 같이 살게요. 엄마, 그 말을 믿었습니다. 신혼집을 구하기 어렵다며 말했을 때 나는 흔쾌히 아파트 열쇠를 내줬습니다. 어차피 집도 내 거고 애들도 착하니 문제 없을 거라 스스로 안심시켰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도 참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결혼식 날 나를 꼭 안고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라고 말했을 때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내 딸처럼 생각해야지. 그렇게 다짐하며 셋이 함께 살기 시작했죠. 부부 침실 하나, 아이 방 하나, 그리고 내 방 하나. 좁았지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땐 정말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처음 1년은 정말 별 탈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밥도 잘하고 내가 해주는 반찬도 맛있다며 매번 고맙다 했습니다. 태진이는 퇴근하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쉬었지만 가끔은 저녁을 같이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곤 했죠. 그 평온함이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은 지은이가 임신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머님, 혹시 낮에 아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말을 꺼내더군요. 처음엔 당연히 도와줘야겠다 싶었습니다. 나도 손녀가 생긴다는 게 기대됐고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모든 게 당연한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출산하고 처음으로 손녀를 품에 안았을 때 그 작고 따뜻한 체온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하얀 천에 쌓인 아이를 안고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하던 그 목소리는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위로 같았죠. 그때만 해도 이 집에서의 삶이 세 식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마냥 따뜻하고 뿌듯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은이는 회사 복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 육아 휴직이 곧 끝나요. 회사에 다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 너도 커리어가 있지. 아기는 내가 볼게. 그 한마디가 그렇게 무거운 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아이가 온전히 내 책임이 되었어요. 밤중에 울면 나를 먼저 찾았고 병원 예약도 이유식도 기저귀도 어느새 내가 전담 보모가 되어 있더군요. 태진이는 회사를 다니느라 바쁘다 치고 지은이는 퇴근하고 오면 늘 피곤하다며 소파에 늘어졌습니다. 가끔 내 손에서 아이를 받아 안고는 어머님, 너무 힘드시죠? 감사해요. 라고 말은 했지만 어느 순간 그 말도 사라졌습니다. 하루는 내가 물었습니다. 아기 어린이집은 안 보낼 거니?
지은이가 대답하길. 아직은 이르대요. 요즘 시설도 믿을 수 없고 또 어머님이 계시니까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계시니까 모든 게 해결된다는 말. 내 존재만으로 당연히 육아를 떠맡아야 한다는 말.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가 그러더군요. 어머님, 저 회사 복귀하면서 육아 맡길 곳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복직 결심한 것도 어머님이 계시니까 가능한 거였어요. 무거운 몽둥이로 머리를 맞은 듯 멍했습니다. 복직은 회사의 요구도 아니고 생계 때문도 아닌 그저 내가 있으니까 가능했던 일이라는 말. 그래, 내가 있으니까. 그 한 줄에 내 존재가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려 병원에 데려갈 때도 지은이는 일 때문에, 태진이는 출장 때문에 바빴고 나는 우산을 들고 병원 앞에 줄을 서 있어야 했습니다. 누구 하나 힘드시죠? 라고 물어주질 않았죠. 그저 당연한 것처럼요. 아이의 육아와 살림을 도맡으면서도 그저 내 손녀를 돌보는 기쁨이라 생각했습니다. 가족의 일원이 된 것에 뿌듯함을 느꼈지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집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서로에게 적응해가는 과정이겠거니 했죠. 아침이면 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지은이는 분주히 출근 준비를 했고 나는 손녀가 돌아오기 전까지 청소, 설거지, 빨래를 마치느라 숨 쉴 틈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나이에 다시 육아와 살림을 도맡는다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었지만 손녀의 웃음소리 하나에 모든 피로가 녹아내리는 듯했어요. 지은이도 처음엔 나를 많이 배려해 주었죠. 어머님 덕분에 제가 숨 좀 돌리네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내가 아직 이 집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뿌듯했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요즘 저희 식구가 입맛이 좀 없어서요.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다시마 양을 줄여보시면 어떨까요? 표정은 공손했지만 말끝이 살짝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짠 걸까? 괜한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물을 더 잡아 국을 끓였습니다. 싱겁다고 말해도 또 상처받을까 봐요. 며칠 뒤엔 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셔츠 하나는 손빨래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세탁기 돌리면 줄어든다고 하네요. 평소라면 별일 아니겠지만 그 말이 또 가슴에 걸렸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계속 눈치만 보게 되는 사람인가. 그날은 세탁기를 돌리지 않고 조심스레 손빨래를 해 널었죠. 손끝이 얼얼해도 참고 햇볕 잘 드는 곳에 널어 잘 말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셔츠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다 빨래했어, 잘 말랐고. 그 말에 지은이는 약간 놀라며 어머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감사해요 라고 웃었습니다. 그 순간 감사하다는 말보다 수고하셨어요라는 말이 듣고 싶더군요. 나의 노고를 인정받고 싶은 건 욕심이었을까요? 아들 태진이는 퇴근하고 와서는 요즘 입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 회사 일도 많고 집에 와서도 좀처럼 못 쉬겠네요. 그 말에 나는 괜히 마음이 무거워져. 그래, 엄마가 오늘은 저녁 일찍 해놓을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쉴 수 있게라고 말했지만 아이는 그냥 네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화가 끊긴 그 순간 괜히 문소리까지도 서운하게 들리더군요. 예전엔 저녁 밥상머리에서 아이가 회사 얘기도 하고 고민도 털어놓았는데 이젠 식사마저도 조용히 하고 방으로 들어가니 내가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혼잣말만 늘어갔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은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점점 예민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오늘 반찬 조금만 더 다양하게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좋겠어요. 기다려지는 느낌이라 그건 음식을 더 잘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내가 만든 밥이 지겹다는 뜻일까요? 나는 그날 반찬을 6가지나 만들었습니다. 나물 2가지, 계란말이, 두부조림, 멸치볶음,
고등어 조림까지 혼자서 끙끙거리며 만들었지만 딱히 누가 알아주는 기색은 없었죠. 그저 평소처럼 밥을 먹고 조용히 치우고 각자 방으로 흩어질 뿐.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있었는데 문득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말소리가 귀를 스쳤습니다. 오늘 밥이 좀 괜찮았지 않아. 그런 것 같아. 지난번보다는 나았던 것 같긴 해. 소곤거림 속에서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분명했지만 그리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내가 만든 밥이 괜찮다는 말이 왜 이리 쓸쓸하게 들리는지 칭찬도 아닌 평가받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날 밤 나는 한동안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고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더 해줘야 이 집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여겨질까? 아무도 내게 그만해도 돼요라고 하지 않았지만 나는 점점 더 스스로를 옥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잘한 부탁이 쌓여 어느 순간 벽이 되어 있었고 그 벽은 점점 나를 방 한켠으로 밀어내고 있었죠. 나는 며느리에게 또 아들에게까지 이 집에 얹혀 사는 사람처럼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방문 초인종 소리에 주방에서 허겁지겁 손을 닦고 나왔습니다. 평소엔 문자 한 통 없이 오는 법이 없는 애들인데 누가 오나 싶었죠. 현관문을 열자나 찍은 얼굴이 2명이나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어머니와 여동생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갑자기 어머니랑 동생이 올라오셨어요. 오늘 저녁에만 묵고 가실 줄 알았는데 내일도 일정이 있으시대요. 그 말에 나는 무의식적으로 방 안을 돌아봤습니다. 방이 몇 개 없는 우리 집에 이제는 이 사람들까지 자리를 나눠야 한다니. 내 방 말고는 빈 방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손녀와 함께 안방에서 자고 있었고 아들 부부는 작은 방 하나를 쓰고 있었지요. 지은이의 어머니는 먼저 들어오시자마자 집 안 구석구석을 훑듯이 바라보았습니다. 괜스레 부끄러웠습니다. 이 집은 내가 30년 넘게 분식집을 하면서 겨우 장만한 공간이었는데도 누군가의 시선 앞에서는 왜 그리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집 구조는 예전 그대로군요. 방이 2개면 좀 불편하시겠어요. 지은이의 어머니가 건넨 말에 딱히 대꾸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어정쩡한 표정으로 웃더니 짐을 안방에 밀어 넣으려는 동생을 말렸습니다. 거기 어머님이 쓰시는 방이야. 그 말에 동생은 멈칫했지만 이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디서 자 언니 방도 좁고 아기랑 셋이 자긴 무리잖아. 순간 거실에 불편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틈을 타 지은이의 어머니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건넸죠. 며칠만 이 집에 머무르려고 하는데 혹시 그 방을 잠깐 비워주실 수는 없을까요? 그 말은 마치 미리 상의된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나는 잠깐 말이 막혔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느껴졌습니다. 이 집이 더는 내 공간이 아니란 걸요. 내 방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삶이라니. 그동안 살아온 내 자신이 서글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엔 내가 준비한 저녁이 놓였지만 내 자리는 없었습니다. 손녀가 내 무릎을 찾아 헤매는데도 지은이는 어머님 오늘은 거실에서 주무셔도 되죠.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 태진이도 조용히 고개만 끄덕일 뿐 단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방석을 깔고 거실 구석에 누웠습니다. 천장은 여느 때와 같았지만 눈물이 자꾸만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동생은 내 눈치를 보지도 않았고 지은이의 어머니는 주방에서 냉장고를 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냉장고는 너무 꽉 찼네요. 공간 좀 비워야겠어요. 내가 평생 해온 분식집 장사 덕분에 냉장고만큼은 늘 꽉 차 있었는데 그게 누군가에겐 불편한 존재가 되어 버린 거였죠. 이제는 내가 아닌 그들의 가정에 내가 끼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인데 나는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할까? 왜 이 사람들 앞에서 작아지고 있을까? 그 순간 며칠 전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요즘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 집 같아 보여야 손님들 오셨을 때도 편하지 않겠어요. 그 우리 집이란 말이
그땐 그냥 흘려들었는데 이제는 가슴을 찔렀습니다. 분명 내 이름으로 된 집인데 내 존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손녀가 깨어 울자 나는 조용히 안아서 달래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있어도 없어도 울었겠지만 내 마음 한 구석은 더 서러웠습니다. 그 작은 생명이 이렇게 무심한 세상에서 자랄 걸 생각하니 나라도 더 단단해져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날 아침 지은이가 눈치를 보며 나를 불렀습니다. 거실 한켠에 앉아 반찬을 다듬고 있던 나는 잠시 고개를 들었죠. 그녀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고 옆에 앉은 아들 태진이는 말을 아끼는 눈치였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지은이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꺼내야 한다는 결심은 서 있었죠. 며칠만 나가 계실 수 없을까요? 순간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나가 있으라고? 이 집에서? 이 나이에 내 입술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 들었나 싶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시선을 피한 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지금 지은이 어머님도 며칠 더 계시게 됐고 지은이 동생도 사정이 있어서 아무래도 방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아기 때문에도 그렇고 말끝을 흐리는 아들의 목소리에서조차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미안한 마음보다 이 말을 어떻게든 받아들이게 하려는 의지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잠깐만 어디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한 이틀 정도만요. 지은이 친정 식구들 돌아가시고 나면 다시 편히 지내시게 해드릴게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집을 누가 사들였던가요? 이 집을 위해 평생을 식당 안에서 국물 튀기며 살아온 건 누구였죠? 그런데 이제 그 집에서 나는 며칠간 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너무 죄송한데 어머님이 잠깐만 다른 데 계시면 저희도 불편하지 않게 손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은이는 내 눈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말에 나는 다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라는 사람은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여긴 엄마 집이에요. 그 한마디만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틀이면 된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인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손녀의 기저귀, 아이 장난감, 내 짐들이 모두 있었죠. 다 내 손으로 정리하고 내 손으로 쌓아 올린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옷가지를 정리해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꾸렸습니다. 머리를 누일 곳 없는 서울에서 내가 갈 수 있는 곳이라곤 한 달 전까지 함께 장사했던 동료 순영이의 반지하 집이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을 땐 그녀도 말문이 막힌 듯 한참이나 조용했습니다. 언니 집인데 나도 그 말 하고 싶었어. 근데 지금은 안 괜찮은 게 더 문제 같아. 그렇게 나는 내 집을 뒤로하고 나섰습니다. 가방을 끌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손녀가 울었습니다. 나를 따라 나올 듯이 바둥거리다가 지은이에게 안겨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아들은 조용히 내 짐을 문 앞에 놓아줬고 나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훑어봤습니다. 이곳에서 만든 추억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쌓아온 따뜻함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 내가 없어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맺힌 눈물이 어찌나 무겁던지 눈물이 아니라 내 지난 세월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죠. 그렇게 나는 집을 나왔습니다. 단지 며칠이라고 했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 며칠은 곧 영원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걸요. 며칠만이라는 그 단어 뒤에 숨어있는 본심을 나는 모를 만큼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친구 순영이의 집 좁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언제부터 내 인생이 이리도 초라해졌을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나는 이제 어디쯤 서 있는 걸까? 며칠 뒤 반지하방에서 돌아온 나는 다시 내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고작 3일이었지만 낯선 공간에서 쪼그라든 내 존재가 그 짧은 시간 안에 너무도 작아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풍기는 아기 냄새, 반찬 냄새, 그리고 어딘가 낯선 정리 상태가 나를 멈칫하게 했습니다. 마치 내 집이라는 감각이 지워진 듯한 기분이었어요. 지은이는 밝은 얼굴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많이 피곤하셨죠? 여기 커피 타놨어요. 며느리의 친절은 어딘가 인위적이었고 아들 태진이는 옆에서 애매한 미소를 지은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느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의 내 자리는 소파 끝자락 한 켠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걸요. 그 후 며칠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두가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나 역시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에 재산 관련해서 정리 좀 하려고 해요. 혹시 증여 문제도 미리미리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은 내게 집을 우리 앞으로 돌려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피했지만 그 숨은 의미를 모를 수 없었죠. 나는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간절함보다는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실속을 챙기려는 태도였죠. 요즘 이런 문제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 다툼 나는 경우도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정리해 두면 괜히 나중에 서로 감정 상할 일도 없고 저희가 이 집도 계속 관리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집을 누가 샀니? 아들은 말없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가 이 집 계약서에 도장 찍고 누가 대출 갚았니? 엄마가 하셨죠. 그럼 누구 이름으로 남아있는 게 맞니? 엄마 이름이 맞긴 한데 그 맞긴 한데가 뭐니?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야. 그제서야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지은이 역시 조용히 자리를 피했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한 아쉬움이 담겨 있었어요.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라는 아쉬운 말입니다. 며칠 뒤 지은이의 친정 어머니가 집에 들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나를 보며 예의를 차리셨을 분이 이번에는 꽤 노골적인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 집 아직도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죠. 그 말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차를 따르며 그저 그녀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요즘은 미리 자식들에게 증여해 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어머님도 이제 연세 있으신데 혹시나 일 생기면 처리도 복잡하고 괜히 분쟁 생기기 전에 깔끔하게 정리해 두면 서로 마음 편하죠. 그 순간 나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배신감이었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왔고 아들 부부의 삶이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 집을 열어줬던 내가 이제는 내쫓기고 소유권마저 내놓으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기 속에서 가슴 속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는가 싶더니 한 가지 결심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집, 내 삶, 내 인생 다시 내가 지켜야겠다. 그들은 단지 편리함을 위해 내 존재를 삭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명예 변경이라는 이름의 침묵 속 압박이었죠. 하지만 나는 더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심은 하루아침에 내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가슴 깊이 새겨진 상처가 골고루 골마침내 터져 나온 결과였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매일같이 집안을 조용히 둘러보았습니다. 싱크대 밑에 곰팡이가 조금 피어 있었고 안방 화장대에는 며느리의 화장품이 줄지어 놓여 있었으며 거실 소파엔 내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 집은 분명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내 공간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여전히 내 이름 서류상 소유자, 하지만 실상은 전세처럼 얹어 사는 꼴. 전화기를 들어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다세대 주택 매물로 내놓고 싶은데요. 실거주 중이고 등기상은 제 명의입니다. 상대편은 몇 가지 질문을 하더니 금세 답했습니다. 요즘 근처 시세 괜찮습니다. 매물 부족해서요. 실거주 조건이면 더 매력적일 수 있어요. 그 말에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팔 수 있는 거구나.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죠. 며칠 뒤 나는 부동산과 약속을 잡고 집 내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날은 아들과 며느리가 외출한 날이었기에 아무런 방해 없이 진행할 수 있었어요. 조용히 카메라를 들고 거실, 주방, 욕실, 방 2개 하나씩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아니야. 다시 내 것이 될 거야. 그날 밤 나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재운다며 방에 들어갔고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가 무슨 얘기하시려고요? 이 집 팔 거야. 아들은 깜짝 놀라 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말문이 막힌 듯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요 갑자기? 갑자기 아니야. 오래 고민했어. 내가 명예 바꾸자고 한 날부터. 엄마, 그건 그냥 행정적인. 아니야. 내 속뜻을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져준 거야.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이어갔습니다. 나는 이제 내 공간이 필요해. 그리고 내 인생도 필요하고 더는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아. 그 말에 아들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명 속상했을 겁니다. 당장 자신과 가족의 생활이 흔들릴 테니까요. 하지만 나는 단호했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했어. 시세 괜찮다더라. 금방 나갈 거래. 엄마 애도 있고 지은이 복직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너희는 갑자기 나보고 며칠 나가 달라 했잖아. 그때 내가 무슨 기분이었을지 생각은 해봤니?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며느리는 다음 날 내 방 앞에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진짜로 집 파시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내 결정을 존중해준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오래된 방충망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은 시커머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맑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정리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나는 이 집을 팝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내 공간에서 다시 시작할 겁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희생만 강요당하던 지난 시간을 끝내고 남은 삶은 내 삶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매물로 내놓고 3주도 되지 않아 마음에 든다는 부부가 나타났고 나는 흔쾌히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마지막 잔금이 들어오던 날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확인하고 나오는데 눈물이 핑 돌더군요. 기뻐서인지 서운해서인지 그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 집에서의 마지막 날 나는 늦은 밤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옷장 안 깊숙이 넣어두었던 사진첩을 꺼내 하나하나 넘겼습니다. 어린 태진이가 웃고 있는 사진, 남편과 함께 찍은 설날 가족 사진, 손녀가 처음 집에 왔던 날 찍은 사진까지 그 속에는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더 미련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이건 미련이 아니라 추억이라는 걸. 그리고 추억은 남기되 끌려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요. 짐을 빼고 열쇠를 내려놓고 나올 때 한 번 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주방, 거실, 안방, 베란다까지 전부 내 손길이 닿았던 공간들이었죠. 하지만 이젠 떠날 시간입니다. 더는 희생만 강요당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내 이름 석자 걸고 사는 한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차례니까요. 새로 구한 곳은 작은 원룸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복도에 자전거들이 엉켜 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합니다. 이곳의 주인은 오롯이 나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자유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혼자 사는 날들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내 시간에 맞춰 밥을 먹고 좋아하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커피를 내립니다. 그전엔 언제나 누군가의 밥을 먼저 챙기고 시간에 맞춰 희생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이 생활이 저는 좋습니다. 가끔은 아들이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 미안함도 후회도 안부도 담겨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나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잘 지내고 있다. 너도 아가 잘 키우고 지은이 잘 챙겨라. 이제 나는 용서했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미처 깨닫지 못해서 저지른 무심함이었다는 걸. 하지만 용서했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건 아닙니다. 나는 지금의 이 평온함이 좋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걸 양보하고 당연한 듯 희생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해줘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만 살고 싶지 않다고, 내 몫의 행복도 누리고 싶다고. 이제 내 인생의 후반전은 내 이름으로 씁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 기준대로 살 수 있는 삶. 그것이 내가 지키고 싶은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가족, 인생, 그리고 진심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보, 우리 이 땅 그냥 팔고 서울로 올라가요. 요즘 이 땅값이 10억이래요. 여기 남아봤자 뭐가 남겠어요? 이서진의 말이 아직도 귓가를 떠나지 않는다. 저녁 식탁 위 아직 따뜻한 된장찌개에서 김이 피어오르는데 며느리의 얼굴에는 묘한 조급함과 결의가 섞여 있었다. 아들 박정우는 말없이 밥숟가락만 만지작거렸고 남편 닥태수도 흘낏 그녀를 바라보다 말없이 물을 한 잔 들이켰다. 나는 한참 동안 젓가락을 놓지 못했다. 아직도 내 집에 내 식구들인데 어쩐지 따뜻하지 않은 공기가 식탁 위를 감싸고 있는 듯했다. 아침이 되자 서울서 내려온 아들 부부가 낡은 승용차에 짐을 한가득 싣고 마당에 들어섰다. 나는 분주하게 부엌에 쌀을 안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도 오랜만에 우리 식구가 한 집에 모이는 건데 좋은 일 아닌가. 이서진은 인사를 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박정우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엄마, 갑자기 내려와서 죄송해요. 서울에선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여기서 새롭게 시작해보려고요. 나는 애써 웃으며 그래. 잘 왔다. 여기 오면 조금은 마음이 놓일 거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고 말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찜찜함이 가시질 않았다. 서울서 잘 지내던 애들이 왜 이리 갑작스럽게 모든 걸 정리하고 내려왔는지. 겉으로는 농사 짓고 새 출발이라지만 어딘가 이상한 기운이 자꾸만 느껴졌다. 그날 저녁 남편 닥태수가 방에서 나오며 말했다. 정우가 내려온 건 좋은데 서진이 표정이 영 마음에 안 걸린다. 당신도 느꼈지?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게 말이야. 요새 젊은 사람들이 시골 농사 지겠다는 게 말이 쉽지. 정말 마음이 있어서일까? 남편은 대답 대신 오래된 창밖 논두렁을 바라보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내 마음속 불안도 깊어졌다. 도대체 아들 부부는 이곳에 왜 내려온 걸까? 정말 이 땅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걸까? 저녁이 깊어질수록 식탁에 남은 반찬만큼이나 내 마음도 차가워졌다. 이서진은 잠시 방에 들어갔다가 핸드폰을 손에 든 채 거실로 나왔다. 여보, 엄마 아버지, 저 잠깐 전화 좀 할게요. 나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가 베란다로 나가는 뒷모습이
왠지 신경 쓰였다. 도시에서 내려온 며느리. 처음에는 불편하고 낯선 듯 하더니 이상하게도 우리 집 구석구석을 자세히 살펴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싱크대 수납장, 마당 끝 창고, 심지어 오래된 재산 등기 파일까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확인하고 다녔다. 그날 밤, 박정우와 이서진의 방에 은은한 불빛이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부엌에서 조용히 물을 마시며 문틈 사이로 그들 방을 힐끔 바라보았다. 대체 무슨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이서진은 마치 큰 결심을 한 듯 나와 남편에게 말했다. 어머님, 저 오늘 바치를 좀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나는 얼떨떨했지만 그래. 마음 있으면 같이 해보자. 라고 답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엔 진심이 담기지 않았다. 일하는 내내 핸드폰을 자주 들여다보고 종종 먼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었다. 점심 무렵 박태수가 낮은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서진이 정말 농사 지을 생각이 있는 걸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글쎄, 정우가야. 예전부터 뭐든 열심히 하는 성격이었으니까 믿어보려 하지만 서진이는 딱 봐도 다른 속셈이 있는 것 같아.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흙 묻은 손을 털었다. 저녁이 되고 온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그러나 그날따라 집안의 공기는 유하게 무거웠다. 박정우는 피곤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했다. 이서진은 작은 한숨을 쉬며 쉴 새 없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나는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슬쩍 며느리에게 물었다. 서진아, 이곳 생활 아직 익숙하지 않을 텐데 괜찮니? 이서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어머님, 여기 공기도 맑고 생각보다 시골이 마음에 들어요. 저 조금만 더 적응하면 더 열심히 해볼게요.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왠지 진짜 속마음이 아닐 것만 같았다. 정말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여기서 가능할까? 아니면 이 평화가 언젠가 한순간에 깨져버릴 날이 오는 건 아닐까? 불안이 가슴 한구석에서 점점 커져만 갔다. 내가 이 시골집에 들어온 지도 벌써 40년이 넘었다. 어릴 적 서울을 동경하던 내가 남편 박태수와 결혼해 이 집에 시집온 건 20살도 채 되지 않았던 때였다. 낡은 지붕, 마당 끝에 늘어진 감나무, 봄이면 온 들녘을 뒤덮는 진달래꽃과 가을마다 고요하게 익어가는 벼이삭 냄새. 이 모든 게 내 삶의 풍경이 되었고 남편과 함께 흙에 손을 묻히며 살아온 세월이 어느새 내 몸과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우리 아들 박정우는 도시 생활에 익숙하게 자랐다. 어릴 적엔 논밭에서 뒹굴던 개구쟁이였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대학을 가더니 곧 대기업에 취직해 내 눈에는 항상 멀고 바쁜 아들로만 남아 있었다. 며느리 이서진을 처음 만났을 땐 세련된 옷차림과 또렷한 말투에 솔직히 조금은 어색하고 거리가 느껴졌던 것도 사실이다. 어머님, 저 시골 생활 같은 건 잘 몰라서 걱정이에요. 그래도 정우 씨랑 결혼하니까 최선을 다해볼게요. 결혼식 날 서진이가 했던 그 말이 지금도 귀에 맴돈다. 몇 년 동안 아들 부부는 서울에서만 살았다. 큰 회사 다니는 아들은 늘 바빴고 며느리는 회사 일, 도시 생활, 모임에 카페에 딱히 이곳 시골과는 인연이 없어 보였다. 그랬던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짐을 싸서 이 먼 시골로 내려왔다는 사실이 내겐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아침에 부엌에서 쌀을 씻으며 생각에 잠겼다. 정우도 힘든 일이 많았겠지. 서진이도 도시 생활이 지겨웠을까? 아니면 진짜 이유가 뭘까? 남편 박태수는 여전히 집안일과 농사일로 바쁘다. 아침마다 논에 나가고 저녁이면 마당에 앉아
멀리서 들리는 개구리 소리를 듣는다. 나는 그런 남편을 보며 여보, 우리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젠 좀 쉬엄쉬엄 살자. 라며 웃어 넘기지만 박태수는 항상 한결같다. 영희야, 농사는 평생 하는 거지. 논밭이 살아야 우리도 사는 거 아니겠어? 이런 시골 삶의 리듬은 아들 부부에겐 낯설고 버거웠을 것이다. 며느리 서진이는 아침마다 늦게 일어나 핸드폰을 손에 쥐고 한참 동안이나 뭔가를 들여다본다. 서진아,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 같이 먹자. 나는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님, 저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자서요. 오늘부터는 더 부지런히 해볼게요. 그 말에도 어쩐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식탁에 모인 네 사람. 박태수의 굵은 손, 정우의 지친 눈동자, 서진이의 불안한 미소. 그리고 나. 모두가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며 이상한 기류 속에 아침을 맞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조용히 흘러가는 시골의 시간. 하지만 내 마음속 불안은 점점 더 자라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서울에서 내려온 아들 부부의 생활도 점점 현실로 다가왔다. 시골의 하루는 느리지만 결코 한가하지 않았다. 해가 뜨기 무섭게 남편 박태수는 트랙터를 끌고 논으로 나갔다. 나는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다. 정우는 말없이 아버지 곁을 따라가 낫을 잡고 잡초를 베었다. 하지만 이서진은 방에서 한참을 나오지 않더니 겨우 부엌에 나와 시계를 힐끔거렸다. 어머님, 혹시 이 동네에 커피 파는 데 있어요? 내가 멍하니 쳐다보자 그녀는 어색하게 웃었다. 서울에서는 아침마다 카페에 들르곤 했는데 여긴 그런 데가 없으니까 좀 어색하네요. 나는 애써 웃으며 여긴 마을회관 앞 슈퍼에 커피 믹스밖에 없어. 그래도 한번 내려가서 사다 줄까? 서진이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괜찮아요. 적응해 볼게요.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녀의 표정에는 피곤함과 함께 지루함, 답답함이 엉켜 있었다. 정우 역시 이상하게 말이 줄고 자주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저녁이면 남편과 나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여보, 서진이 도대체 시골에서 뭐가 좋다고 내려왔을까? 박태수는 담배를 피우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글쎄, 정우가 무슨 일 있는 것 같긴 한데 괜히 애들한테 캐묻기도 그렇고 그냥 지켜보자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저 아이들 정말 이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진짜 노리는 게 따로 있는 걸까? 며느리의 낮은 목소리가 부엌을 맴돌았다. 여보, 우리 언제쯤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방 한구석에서 이 대화를 우연히 듣고 말았다. 가슴 한쪽이 시리게 저려왔다. 밤이면 이서진은 종종 창가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한참이나 무언가를 검색했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정우야, 서진아, 이 집에 와서 정말 행복한 거니? 아니면 이 집이 그냥 임시 숙소일 뿐인 거니? 시골집의 평화는 어느새 금이 가고 있었다. 이른 아침, 나는 손수 준비한 아침밥상을 차려놓고 가족들이 식탁에 모이길 기다렸다. 정우는 푸석한 얼굴로 조용히 수저를 들었다. 서진은 한술 뜨지도 않고 커피 믹스 잔만 만지작거렸다. 남편 박태수는 식탁 끝에 앉아 신문을 펼쳤지만 자주 시선이 서진에게 머물렀다. 서진아, 오늘은 아버지랑 밭에 나가볼래? 일손이 딸려서 도와주면 좋겠는데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서진은 곧장 표정을 굳혔다.
어머님, 저 사실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며칠만 좀 쉬면 안 될까요?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농사일은 컨디션 봐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시골에선 모두가 힘을 보태야 살아. 라고 덧붙였다. 서진은 당황한 듯 정우를 바라봤다. 정우도 머뭇거리며 아버지, 서진이 아직 시골 생활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좀 더 시간을 주면 금방 나아질 거예요. 하고 변명했다. 나는 내심 답답함과 불신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내가 뭘 바란다고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 혹시 이 아이들이 정말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는 건 아닐까? 식탁 위에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남편은 무뚝뚝하게 식사를 끝내고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정우야, 그래도 내가 아버지랑 밭 좀 나가자. 할 일도 많고 이럴 때 힘을 써야 진짜 가족이지. 정우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멍하니 빈 커피잔만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마루를 타고 거실로 들어왔지만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더욱 싸늘해졌다. 식사가 끝난 후 서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나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이렇게까지 내가 애써야 하나. 서울서 잘 지내던 애들이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힘든 시골살이를 하겠다고 한 걸까? 혹시 무언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내 안에서 처음으로 의심이 또렷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은 더 조용해졌다. 정우는 밭일을 마치고 지친 얼굴로 방에 들어갔고 서진은 핸드폰을 들고 거실을 서성거렸다. 나는 방에서 서진의 작은 목소리를 들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시골 생활은 정말 힘들어. 이 땅을 팔아서 서울로 다시 올라가면 모든 게 편해질 텐데. 정우의 목소리도 낮고 조심스러웠다. 나도 알아. 하지만 엄마, 아버지가 쉽게 땅을 내주실 것 같아? 서진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당신은 장남이잖아. 이 땅은 결국 우리 몫이 될 건데 지금 팔아서 빚도 갚고 새 출발하면 더 좋지 않을까? 나는 문틈 사이로 불빛만 바라보았다. 이 아이들 정말로 이 집에서 살 생각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땅이 목적이었던 걸까? 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남편 박태수도 이상함을 감지한 듯 그날 밤 내게 말을 건넸다. 영희야, 나도 오늘 저녁에 서진이 하는 말을 들었어. 애들이 우리 땅에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혹시 오해하고 있나 싶었는데 당신도 그랬구나. 정우까지 서진이 말에 휘둘리고 있는 것 같아. 이대로 두면 뭔가 큰일이 터질지도 몰라.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믿었던 걸까? 그래도 우리 정우는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부모라서, 가족이라서 더 쉽게 상처받는 게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나는 부엌에서 아들 부부가 나누는 은밀한 통화를 또 들었다. 이번에만 땅 팔면 다 해결되는 거야. 다른 방법은 없어. 그 순간 내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처음으로 정우와 서진을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마침내 그 일이 벌어졌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정우와 서진이 방에 들어가자 나는 평소와 달리 그 방문 앞에 잠시 머물렀다. 낮에 들었던 말, 마음 한구석에 박힌 의심,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가족에 대한 배신감이 내 발걸음을 붙잡았다. 문틈 너머로
서진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여보,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 아예 엄마, 아버지께 우리 생각을 말씀드리자. 이렇게 살아선 답이 없어. 정우의 목소리도 지쳐 있었다. 나도 이제 지쳤어. 어차피 언젠가는 이 땅도 내 차지가 될 텐데 지금 팔면 우리도 서울에서 새 출발할 수 있잖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두 아이 앞에 섰다. 그래, 이제 솔직하게 말해라. 너희 이 집에 왜 내려온 거냐? 정우와 서진은 놀란 토끼처럼 나를 바라봤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가 처음부터 모든 걸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사실 서울에서 빚이 많이 쌓였어요. 직장도 힘들고 이제 더는 도시에서 살 힘도 없어서 이곳에 내려온 건데 그래서 이 땅만 팔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어요. 정우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우리 사정이 너무 급해서 뭐라도 해보려다 엄마, 아버지께 죄송한 짓을 한 것 같아요.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내가 믿었던 내 아들, 내가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며느리, 그들이 이렇게 이 집과 땅을 돈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도려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이 땅은 내 아버지가 평생 흙에 손을 묻히며 땀 흘려 일군 거다. 너희 사정이야 이해하지만 가족끼리 이렇게 속이고 숨기는 게 정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니? 서진은 눈물을 흘렸고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남편 닥태수도 방으로 들어왔다. 들었어. 너희 얘기 다 들었어.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낮았지만 단단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넘어갈 거라 생각했냐? 방 안은 마치 숨조차 쉴 수 없는 침묵으로 가득 찼다. 방 안의 공기는 한동안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진의 흐느낌, 정우의 떨리는 숨소리, 그리고 나와 남편의 깊은 한숨만이 공간을 채웠다. 박태수는 천천히 두 아이를 바라보았다. 정우야, 너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진짜 모르는 거냐? 정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버지, 저도 정말 후회해요. 엄마, 아버지 몰래 이런 생각한 거 잘못인 줄 알았는데 그냥 너무 힘드니까 정신을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진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어머님, 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살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자꾸 겹쳐서 나도 모르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나는 한참을 그들을 바라보다가 차분히 입을 열었다. 그래, 살다 보면 어려운 일, 힘든 일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지. 하지만 가족끼리 이렇게 속이고 상처 주는 건 두고두고 마음에 남는 일이란다. 박태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너희 아버지고 여기 있는 이 논밭이 그저 땅덩어리 한 조각 같을지 몰라도 이건 우리 가족의 역사고 자존심이다. 정우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로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서진도 고개를 숙이며 또 한 번 흐느꼈다. 그 순간 내 마음 한구석에서도 언젠가부터 키워왔던 의심과 분노가 서서히 녹아내렸다. 우리 잠깐 각자 방으로 들어가자. 이대로 대화를 이어가면 서로 더 상처만 남을 것 같으니까. 나는 조용히 아이들을 방 밖으로 내보내고 남편과 마주 앉았다. 박태수가 나지막이 말했다. 영희야, 우리가 애들 너무 몰아붙인 건 아니었나.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가족을 속이는 건 이해하기가 어렵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할까? 정우와 서진이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당 밖 어둠을 바라보았다. 집 안은 고요했고 누구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이 밤이 언제 끝날지, 내일 아침이면 과연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밤새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에선 이슬 맺힌 들판이 차가운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마루에 앉아 있었다. 이따금 남편 박태수가 내 옆에 다가와 앉았다. 영희야, 우리 참 많이 늙었나 보다. 애들 일로 이렇게 밤새 고민하는 거 보면 나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이런 밤도 결국 지나가겠지. 우리 정우, 서진이 마음만은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그날 아침 아들 부부가 마당에 나란히 섰다. 정우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엄마,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가족을 믿지 못하고 속이고 욕심 부렸던 거 다시 생각해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집에서 더는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요. 서진도 눈물을 머금은 채 말했다.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사실 처음 시골 내려올 때부터 많이 두려웠어요. 돈 걱정, 빚, 앞날이 막막하다 보니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 다시 서울에 가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말했다. 그래, 힘든 세상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믿고 더 배려해야 하지 않겠냐. 나는 두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정우야, 서진아, 인생 길게 보면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 여기서의 실패도 언젠가는 너희 삶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다. 정우는 마지막까지 고개를 숙였고 서진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가족 모두가 한동안 마당 한가운데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게 조금씩 정리되어 가고 있었다. 아들 부부가 떠난 뒤 집안 곳곳엔 그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정우가 신던 운동화 한 짝, 서진이가 정리해둔 작은 손거울, 식탁 위에 남아있던 두 사람의 머그컵까지 모두가 잠시나마 가족이었음을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방 안을 천천히 정리했다. 이불을 개키고 창문을 열어 묵은 공기를 내보냈다. 그런데도 마음 한 구석이 쉬이 개운해지지 않았다. 박태수는 마당에서 조용히 삽을 들었다. 영희야, 이런 일 다 겪고 나니 세상에 쉬운 게 없는 것 같구나. 나는 남편의 굵은 손등을 살며시 잡아주었다. 맞아. 자식 키우는 일, 가족 지키는 일,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지. 저녁이 되자 집안은 다시 익숙한 평온을 되찾았다. 논밭에 해가 질 무렵 나는 마루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들판을 바라봤다. 가끔은 부질없는 욕심과 오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다시 배웠다. 나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그래도 가족은 결국 헤어져도 마음만은 이어진다고 믿고 싶다. 그날 밤 아들 정우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다음에 꼭 다시 내려갈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작게 답장을 남겼다. 그래, 너희도 잘 살아라. 여기 언제나 내가 돌아올 자리가 있다. 밤하늘엔 별이 조용히 떠 있었다. 내일도 이 집에서 나는 묵묵히 내 하루를 살아갈 것이다.